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독학 이제 17회차입니다. 17회차 축제, 놀이와 축제라는 주제로 한번 관련 문제를 풀고 해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논술 관련된 혹은 이제 제 기본적인 블로그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운영했던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를 쓰다가 나중에 점점점 이제 제가 논술 수업하는 이제 공지 어떤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건데 어쨌든 많은 자료들이 다 무료로 공유가 되니까요. 누구든지 오셔서 자료를 뭐 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 논술독학 수업은 여러분 제가 만든 예제풀이집에 있는 이제 기출 이제 수록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문제 풀 수는 없죠. 100문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전체적인 제가 목차를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목차의 흐름대로 현재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정신과 육체에 대한 파트로 들어왔거든요. 그 정신과 육체 파트로 들어온 만큼 한번 칠판을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간의 문제들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 1의 마지막 단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분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난주 구스타프인의 이제 서강대 문제를 풀어봤죠. 그러니까 정신 우월론과 어떤 육체에 대한 우월론, 혹은 뭐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에 대한 어떤 논쟁들을 봤고, 한편으로 또 관념론과 또 뭐 유물론적인 관점의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구의 어떤 이 사상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근대와 현대의 어떤 흐름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결국 이 근대를 대표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정신에 대한 역사고, 근데 이 정신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 점철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평가절하가 되죠.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 중시되는 인간인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인간의 나머지 반쪽일지 아니면 뭐 더 많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육체를 비롯한 그 육체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 그래서 뭐 욕망, 감정,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다 억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5에 있는 이 수업 파트에서 이성과 감성에 대한 또 대립관계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이성과 감성의 대립관계에서 이쪽 감성에 대한 이제 부분을 다뤄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이 하는 그 놀이라는 거죠. 놀이에 대한 어떤 본능이랄까. 그래서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놀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놀이가 조금 확대가 되면은 그렇죠. 그 얘기 못했네요.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웃음이겠죠. 웃음 그 자체에 대한 그대로 문제도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웃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논하시오, 뭐 이런 말 나올 때 있어요. 예전에 연세대 문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웃음에 대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에 확대가 되면 놀이죠. 우리가 뭔가 놀이는 즐거운 거니까 슬픈 놀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확대되면 이게 놀이가 되고, 놀이를 또 확대하면 축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소재가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틀은 뭐예요?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라는 거죠.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할 때 어떤 이런 틀을 좀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그냥 웃음 문제 풀어보고 놀이 문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풀고, 또 축제 문제 나왔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막 새로운 걸로 분석하고 풀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지만 논술 시험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웃음에 대해서 얘기하든 놀이에 대해서 얘기하든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결국은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적인 이 근대의 인간의 이성 우월론, 정신에 대한 우월론, 이런 흐름, 이런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이 주제는 그런 거와 연관성에서 살펴보면 대략 맞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축제에 대한 문제를 하나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교 아마 2010년도 모의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앙대 한번 기출을 한번 풀어보죠. 2010년도 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제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현대로 그러면 왔을 때 뭐 원래 인간의 이 웃음이라는 코드 자체는 중세 때는 종교적인 어떤 억압 체계죠. 중세는 우리가 이제 신중심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성 중심과 인간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신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 때는 결국은 신의 어쨌든 권위,
신의 영광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인간의 어떤 웃음이라는 코드도 억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즐거움, 기쁨보다는 인간의 어떤 참회, 그죠? 이런 진지함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던 게 중세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꼭 그래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 시대적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뭐 기독교 신학적으로 그러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웃는 걸 싫어하시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시대 중세에 대체적으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강조되었던 이 신의 모습은 엄격한 아버지의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에 대한 것을 항상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뭐 기독교적으로 이걸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늘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정치 권력이 됐던 시대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이용한 게 아닌가 싶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쾌락이라는 것, 웃음이라는 것, 이제 그런 코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압적이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대표적으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있죠. 영화도 됐던 쇼 코네리가 영화 주연을 했던 그 장미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그 중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고 말 그대로 그 웃음이란 코드를 이 수도사들이 어떻게 당시 이제 수도원장이었던 호르의 수사가 어떻게 이것을 억압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소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세 분위기가 그러했다. 그러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은 뭐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인간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방된 거 아니냐 인간의 웃음이란 코드가. 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근대는 또 한없이 인간의 이성 중심주의고 그 이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성이 주로 뭐로 쓰여요? 결국은 수학과 과학이라는 어떤 엄밀성이거든요. 즉 한없이 진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근대에는 어쨌든 이런 뭐 과학주의나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도덕의 어떤 뭐 발전이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인간의 감성적 코드는 다시 억압이 된다. 물론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쨌든 그 체제나 뭐 어쨌든 뭐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그랬단 얘기지. 사실 그렇다고 이러면 억압한다고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정말로 뭐 욕망하지 않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금지된 것에 대해서 더 욕망하게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지. 뭐 밑으로 할 거는 또 다 하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축제라는 코드가 특히 그래요. 여러분 축제라는 건 역설적으로 억압적인 시대일수록 축제는 또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늘 있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웃음과 놀이는 어쨌든 하나의 흐름처럼 그럼 중세 때 억압돼 있었고 근대 때도 좀 억압돼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으면 현대에 와서 이제 좀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코드, 웃음이라는 코드가 현대에 오면은 해방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해체되는 게 현대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의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주권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동안 억압된 애들이 해방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몸 철학에 대해서도 되게 중시하죠. 인간의 어떤 삶, 생 그 자체, 생철학이나 이 몸에 대한 것 혹은 뭐 욕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현대 사상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연계,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웃음과 놀이 축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축제라는 코드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제시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축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가 또 혹은 지배계층이 또 의도적으로 지배의 어떤 그 공고화를 위해서 또 이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억압적 시대에서도 축제는 늘 있어 왔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주제로 일단 오늘 문제를 뽑아왔으니까 그걸 함께 또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앙대 유형인데 사실 중앙대는 이 문제 3번이 아마 간략한 또 약술 수리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는 제가 수리를 못하니까 잘랐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또 중앙대 아마 유형이 중앙대 사회계 인문계 또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냥 같이 공통적으로 봤었어요. 그냥 문과생이면 다 같이 이런 유형으로 봤는데 지금은 또 인문계 학생들은 500, 500, 500에서 아마 플러스 문제 3번도 500자 또 서술형 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사회계 쪽에서만 아마 문제 3번이 아마 좀 더 약술적인 약간 수리 문제, 간단한 확률과 통계 관련된 수리 문제가 좀 등장을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문제 3번은 뭐 이거 다시 물려도 없으니까 이거는 빼고요. 그럼 이제 문제 1번에 500자, 문제 2번에 500자 분량의 이 두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중대의 이 방식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사실상 700자, 800자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좀 적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좀 여유롭게 푼다라고 하면 700자, 800자의 분량으로 풀었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학교가 압축시켜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학생들에게 낭비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표현들을 못 쓰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 제신문 가를 논지를 설명하다가 괜히 엉뚱한 얘기나 엉뚱한 사례로 빠져들게 되면 분량이 초과돼가지고 감점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한 어쨌든 그 문장 쓰기 연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고려대학교 1번 400자 요약 문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중앙대 이런 500자 유형의 문제들도 사실은 군더더기 없는 문장 표현들을 쓸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분량 구성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여러 학교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들은 예를 들어 제 기억에 경기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긴 예를 들어 뭐 750자 분량으로 나와도 실제 써보면은 500자면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분량을 좀 여유있게 주는데, 여유있게 주면 오히려 또 늘리는데 고역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또 글을 잘 쓰는 훈련을 하려면 쓸말은 많은데 이걸 또 줄이는 거, 잘라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는 특히 이렇게 불필요한 표현들을 잘라내는 연습하기에는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논제부터 보시면 축제의 사회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축제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와 또 연결이 되는 거겠죠.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축제가 대체 어떤 사회적 기능이 있는지 기능적 측면이겠죠. 그래서 가나다라의 논지의 차이점을 논해봐라. 뭐 말이 논하시오지 여러분 500자에서 정말 내 개인의 견해를 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개인 견해를 논한다라는 건 자리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술하시오는 사실상 논지의 차이점을 찾아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푸는 게 더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비교할 게 있더라면 뭐 묶어서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또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이거 습관적으로 묶는 분들이 있어요. 묶는 학생들이 있는데 묶으란 말 없잖아요. 그죠? 뭐 두 개씩 묶어서 뭐 대비해라, 분류해라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정체성대로 먼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 결국은 무조건 2대2로 묶이는데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논제는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가 각각의 논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먼저 하셔야 되지, 처음부터 묶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나중에 그 세밀한 차이는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요. 일단은 하나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런 어휘로 묶을 수도 있겠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묶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 문제 2번을 보면은 이제 제시문 2개가 더 들어왔어요. 가나다라 플러스 마바. 그래서 마에서 나타난 현대축제의 문제점. 그러면 마에는 현대축제의 문제점이 이미 들어있다라는 걸 마의 논지를 알려준 거죠. 그 문제점을 뭐에서 지적해라? 가에서 지적하래요. 그러니까 가에서 말을 비판하라는 얘기죠. 쉽게 보면 지적해라. 지적이 비판이죠 뭐. 그러면 눈치를 빨리 채야죠. 제시문 가는 현대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방안을, 자, 이게 재밌어요. 지적하고 있는 주체가 가를 활용했잖아요. 그럼 가에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극복 방안이 사실은 사례 안에서 보여지고 있을 텐데, 그 방안을 또 가에서 찾지 않고 다바에서 또 찾아요. 다바의 논지를 또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얘기해봐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이제 중앙대 2번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가 원하는 이 폼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대로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 멋대로 뭐 바꿔 쓴다거나 순서도 굳이 뭐 다바부터 먼저 쓴다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먼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어쨌든 뭐 가의 관점에서 말을 뭐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지적사항 찾고, 그리고 나서 대안은 또 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바의 논지를 또 활용해서, 그럼 또 보여줘야겠죠. 다의 논지와 바의 논지가 또 보여야 돼요. 그 논지들이 어떻게 이제 통합적으로 합쳐져서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상당히 요구하는 바가 문제 2번은 좀 더 까다롭다. 문제 1번은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이걸 평가하는 거라면, 문제 2번은 그걸 정말 나름대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겠죠. 물론 이 응용과 활용도 우리의 주관적 응용 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결국은 독해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문제의 어떤 그
비판적 관점과 대안이라는 방식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 거여서 1번과 좀 다른 평가를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답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견해를 진짜 묻는 방식으로 중앙대는 문제를 내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유형에서는요. 오히려 독해력이 이 승부의 관건이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부터 볼게요. 제시문 가를 보시면 굉장히 긴데, 길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례 자체가 약간 문학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민노인 뭐로 나오니까. 이 제시문 가를 읽어보시면 뭐 당연히 뭐 독해는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나다라의 논지 차이니까 각각의 특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가만의 특성이라고 하기에 가장 이제 괜찮은 게 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세대 통합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핵심인 게 이 소재 자체가 노인이 손자의 대학 축제에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이 손자의 대학 축제에 가서 심지어 그 축제의 멤버로서, 그죠? 그냥 어떤 멘토 정도가 아니라 함께 참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북을 두드린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손자 세대와 노인 세대가 뭔가 이 축제가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방식. 그리고 이건 이제 추가적인 건데, 세대 통합이 제일 특성적인 게, 이제 다른 제시문에는 이 세대 통합이라는 말은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뭐 그죠, 사회적 체면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축제 속에서 그런 체면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 버려버리고, 또 본인의 뭐랄까, 이 축제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측면이죠. 몰입, 진짜 그런 느낌이 되게 잘 그려져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자, 술 기운도 살짝 가세해서 그죠? 턱턱 꽂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라는 적시가 흘러나왔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죠? 무아지경 같은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래서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서 세대 통합이라는 사회적 기능이 사실 이게 더 잘 맞으니까 저는 이게 일단 무조건 답이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도 추가적으로 결국은 이 놀이 축제라는 게 본인의 그 자아 정체성이랄까요? 뭔가 자아 실현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물론 이 단어가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축제 안에서 내가 뭔가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몰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닌가라고 해서 띄어낸다라면 쓰면 또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제가 그런 사회적 기능도 갖고 있어라고 말할 때, 축제를 통해서 각각의 사람이 자신이 결국은 무언가 그죠? 한없이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쾌감이라고 할까요? 혹은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일종의 그 존재 의미에 대한 것들을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확인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감성적인 거죠. 근데 이 감성적 영역 안에서 하지만 결국 어떤 나라는 존재에 맞닿을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쓰긴 쉽지는 않은데 이런 추가적인 요소가 생각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2번 문제 때문에도 그런 느낌이 더 있어요. 2번에서 단순히 세대 통합만 끌고 오면 포인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한편으로 뭐 이런 부분까지 찾게 되면 제시문 아까 그 다바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다바의 요소가 뭔가 가에서도 좀 드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한편으로 내포돼 있어야죠. 제시문 가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축제의 문제점, 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대안에서 두 가지 제시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가의 사례 안에 이 두 가지 대안이 뭔가 내포되어 있으면 짝이 딱 맞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추가적인 알파의 요소를 어느 정도 분석해낼 수 있다라면 이번 문제 풀 때 일단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2번 민중축제. 이 애초에 이 축제에는 누가 즐긴다? 민중의 축제라는 거예요. 지배자의 축제 이런 게 아니죠. 민중의 축제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상부에서 합으로 위계질서가 전환된다. 여러분 그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 같은 거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당시에 조선시대에서 이렇게 양반의 권력이 아무리 셌다고 하더라도 광대들이 이렇게 양반을 희롱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풍자하면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래도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얘기하면 간접적으로 이제 애둘러 치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 얘기하는지 다 대충 아니까 잡아다 죽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축제가 늘 사회적으로 그렇게 좀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축제는 한편으로 상시적이진 않거든요. 그쵸? 여러분 축제가 매일 하면 축제가 아니잖아요. 간간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그 예외성 덕분에 축제, 민중 축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위계 질서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 사회를 꽉 틀어막고 있었던 경직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계급 사회, 그렇죠? 또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그 바보제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교황도 우스꽝스럽게, 왕도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얼마든지 희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다 거꾸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위상적이란 논리.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 수직적 개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상적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상부 하부를 자리바꿈한다. 결국은 나름대로는 뭐 중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상부에서 하부로 자리바꿈한다. 그러니까 고상한 옛것을 죽음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위해 물질적 육체적 지역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뭐 옛것을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것을 던지고 뭔가 새로움을 파생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 갱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축제가 가져다주는 이 새로움과 갱신, 위계 질서의 어떤 뒤바꿈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계급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움은 아니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신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한다고 정말로 왕이 폐위된다거나 교황의 권위가 정말로 땅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이죠. 축제 동안에 임시적으로 상부하부가 자리바꿈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민중들은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또 어떤 의미를 찾는다면 옛것을 죽음으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우리 어떤 정신의 리프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직적 관계를 뒤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됐고요. 제시문 다는 이제 국민이란 말이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시문 다의 포인트는 국민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여기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 통합, 국민 정체성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제시문 다는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례가 뭐냐면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 1789년인데 그 국민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던 시대인 거예요. 당연히 계급사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대혁명 이후에 애국, 자유, 공화국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고 뭔가 국가의 어떤 주체적 개념으로서 이제 국민의 개념을 설명해도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권의식을 가진 공화주의 시민으로서의 이 국민 만들기 정책 프로젝트를 되게 의도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랬을 때 그 어떤 이성의 방법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건 감성의 영역이었던 축제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엄격한 논리와 함적 이성 못지않게 열정과 감수성에 의해 좌우된다. 누가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와 조국에 기반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최근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올림픽이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도 좀 하겠죠. 국민을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 다는 국민 통합, 국민 정체성 뭐 이런 개념으로서 통합적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범주로 친다면 제시문 가와 그래서 닮은 점이 생겨요. 다만 가는 세대 간의 통합이니까 국민 통합이란 개념보다 좀 더 미시적이죠. 범주적으로 더 작은데 어쨌든 국민 통합 안에 세대 통합도 들어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 어쨌든 올림픽이라는 축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국민 통합, 민족 정신에 대한 것을 만들어낼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우리도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다 보면 어느새 없던 애국심도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 1년 국경일에도 잘 꺼내지 않는 태극기가 올림픽을 관전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또 뭉클하게 만들고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실제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에 건드린 게 아니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국민 통합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체성이 이렇게 생겨나고 민족주의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고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제시문 라 사육제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표현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좀 나를 좀 떠올릴 거예요. 제시문 라를 읽으면 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그러면 같냐? 사실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게 앞부분에 나오죠.
앞부분은 그러니까 나에서는 계속 이제 수직적인 얘기 있죠. 계급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나에서는 그 계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금지됐던 거,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라거나 사회적 금기가 다 해제되는 거예요. 이런 뭐 이거 뭐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또 축제가 적다고도 할 수도 없겠지만 여하튼 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야자타임 같은 거 꼭 어디 그 집단마다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요. 그럼 야자타임 같은 것도 저는 이런 느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제. 가장 중요한 금기가 뭐예요? 조직사회에서. 이게 뭐 상하 어쨌든 그 위계서열인데 그 위계서열을 해체하는 게 야자타임이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일시적인 그 순간에 대한 해제가 사실 어떤 뒤탈을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나이가 많거나 뭐 직책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야자타임에서는 어떤 것도 뒤탈을 그죠? 쫀쫀하게 사람이 치사하게 그런 걸 갖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죠. 예. 저는 예전에 그 군대에서도 가끔 이제 군대에서도 술 파티 할 때가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러면 다들 취해가지고 그때 야자타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도 의외로 선임들이 대단하다 싶은 게 저는 이제 그 술을 안 마시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지켜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술을 안 마신 만큼 맨정신에 이제 막 선임한테 막 욕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지만 되게 재밌어요. 지켜보고 있다 보면 그렇게 막 평소에 갈굼당하고 힘들어하던 뭐 일병 이병도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금방 그 상병 병장한테 막 그 반말하고 편하게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딱 그 순간이죠.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때만큼은 해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선임들도 뭔가 그렇죠. 굉장히 뭐 치사하게 나중에 술 깨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그걸로 뒤탈을 잡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탈이 안 나요. 그런 부분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시적인 금기가 일시적으로 해제됐다 이런 거요. 한편으로 이런 의미가 좀 더 있네요. 동시에 비생산성과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이 지나고 생산과 삶을 상징하는 봄의 노래. 그러니까 아까 나에서도 그죠, 오래된 것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이런 게 있죠.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는 거의 나와 비슷하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러면 나가 아예 묶이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은 게 후반부예요. 후반부를 보면 나에서 없었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적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의례적인 통로로서의 기능과 그러니까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의례적 통로 기능과 동시에 여기까지는 아까 밑에서 아래로 뭔가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건데 동시에 여기가 중요하죠. 당시의 절대적 권위를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는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계급 사회가 무너지거나 해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 권위를 오히려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게 오히려 축제다라는 거죠. 일반 민중들은 카니발을 통해서 억압된 욕구를 발산하는 거고 다시 규범적인 엄격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 고등학교 축제가 전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축제는 별로 안 중요한 게 여러분 대학생들은 원래 자유롭잖아요. 원래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교 축제는 별로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오히려 고등학생들의 그 고교 축제는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들, 고등학생들 보세요. 거의 감옥이잖아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감옥이죠. 감옥 같은 곳에서 계속 지내면서 뭐 야자도 자율학습이며 말은 하지만 강제학습인 뭐 그런 사회. 아니면 뭐 자기 선택이라고 해도 결국은 뭐 학교에서 빠져나와도 결국 학원으로 또 갇히게 되니까 사실상 뭐 콘크리트였던 감옥에 갇혀있는 게 우리나라 고교생들인데 이 고교 축제만큼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일시적인 해방이 될 수 있죠. 그때만큼은 선생님들도 좀 관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교 축제 혹은 저는 뭐 이것 뭐 뭐랄까 그래서 저는 소풍이나 뭐 수학여행도 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뭐 한없이 진지하게 접근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억압적인 측면이 강한 게요. 10대들한테 그런 만큼 오히려 그 일시적 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터져 나오겠죠. 네. 뭐 원래 뭐 처음부터 딴 길을 걷는 우리 날라리 학생들이야. 뭐 이미 뭐 축제를 하든 말든 뭐 매일이 축제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매일이 축제면 이것도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노는 게 고통이고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좀 날라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학생으로서 어쨌든 뭔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초등학생인 저희 딸 봐도 공부 되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학교 수업은 다 해야 되고 숙제를 어쨌든 해야 되고 이 과정만 봐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 쉽지가 않구나. 그 과목이 몇 개야. 그죠? 원하는 과목 몇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과목들 공부는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래, 이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게 뭐 숨통을 틔워준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거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민중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만든 권위자들, 그 시스템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트릭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왕이 더 오래 지배체제를 더 오래 갖고 싶다? 왕이 자신의 지배체제를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라면 오히려 이 축제만큼은 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마. 야, 올해는 가난하니까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폭발을 해서 아예 왕위가 바뀔 수 있죠.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 위험 요소로 증폭되는 걸 사전에 방지한다? 예방 효과잖아요. 혁명에 대한 예방, 폭동에 대한 예방 효과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혁명을 민중의 어떤 혁명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축제야말로 되려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민중이 어쨌든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나쁜 거가 되는 거죠. 나쁜 수단이 되는 셈인데.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체제 자체를 어차피 막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일시적 해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히 이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 재심은 나는 이 양면성을 명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심은 나와 반은 엮이지만 또 반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심은 나는 확실히 민중 중심에서 이 글이 쓰여졌거든요. 재심은 나를 보시면 뭐 지배계층이나 왕이나 이런 시선에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민중적 측면에서 쓰여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라의 차이를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느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묶으면 절대 안 되겠죠. 아시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가 일단 해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가나다라를 거기에 맞게 쓰면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재심은 나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럼 재심은 가다도 닮은 꼴은 있다라고 했죠. 재심은 가가 아까 세대 간 통합 개념으로 보면 되게 수평적인 느낌이 좀 나거든요. 통합이 되는데 재심은 다도 국민 통합 이런 거기 때문에 역시 가다의 닮은 꼴도 나름 있다. 하지만 역시 그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목적 자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굳이 가다 엮고 나라를 엮는 거를 처음부터 시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나다라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고 한 400자 정도로 정리를 하고 100자 100자씩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다가 이런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가다와 이런 측면에서 나라를 엮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추가적 언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보기 나름인 게 한편으로 여러분 이 재심은 가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재심은 가와나로 묶으면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재심은 축제의 주체가 누구인가. 재심은 가는 굉장히 민중적이죠. 재심은 나도 굉장히 민중축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디에도 국가 권력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가 이렇게 묶일 여지가 있고요. 다라는 국민 통합도 결국은 구체제냐 신체제냐의 차이지 결국은 뭔가 지배체제잖아요. 그런 지배체제가 뭔가 이 필요에 의해서 지배계층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축제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심은 다라가 또 그렇게 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와 다라로 묶을 수도 있고 가다와 나라로 묶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내가 그걸 풀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무책임하게 막 쓰면 안 되고요. 제 답을 한번 읽어보죠. 일단 자, 그래서 가에서 자 바로 써야 돼요. 괜히 뭐 물론 여기 그 문제에서 논지 차이점 서술하시오가 아니라 뭐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서론이 있어야 돼요. 완성된 글. 그러면 한 줄짜리 서론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한편으로 그런 요청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리도 없으니까. 가에서 젊은이들 속에 속해 있는 노인의 북장단을 통해 젊은이들, 노인. 그 축제는 경직된 일상의 자신을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 나름대로 이제 간접적으로 쓴 거거든요. 경직된 우리의 현실적 삶을 좀 벗어나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도 세대 간 문화 간의 어떤 차이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통합. 또 나에서는 축제에서 행해지는 변장을 통해 민중이 일시적으로라도 경직된 상부하부라는 위계 질서를 어떻게 한다? 깨트리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의 축제는 국민 정체성 형성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죠. 정치적 필요에 의한 수단이다. 어떤 의도적 정책이나 논리보다 감성적 축제가 국민을 하나로 느끼게 하고 강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라는 사육제를 통해 사회적 금기 해제를 통한 민중의 해방감을 가져온다는 점은 나와 그 기능이 같다. 나와 연결을 했죠. 그러나
그 해방감조차도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배층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에서 그 대비적 차이가 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를 만들어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걸 뒷붙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각 제시문은 축제에 각기 다른 사회적 기능을 제시하지만 가나처럼 민중이 축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다라처럼 국가와 지배계층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딱 쓰면 요게 실제로 글자 수가 한 500자가 딱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또 다른 것까지 쓸지 않지는 여러분의 이제 선택인 거죠. 만약에 또 다른 마무리로는 나라는 지배계급과 민중과의 수직적 관계의 전환과 전복이다 라고 하면 가다는 세대 간 통합, 국민 간 통합이라는 수평적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엮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 써보려고 했는데 다 쓰기에는 아마 550자를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량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쨌든 축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아, 축제라는 게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마발을 독해해보죠. 자, 제시문 말을 보시면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죠. 현대 축제의 어떤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전통사회가 갖고 있던 축제 기반이 붕괴됐다라고 바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특징이다? 합리화, 기능화, 효율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현대생활의 가치이자 덕목이지만 축제의 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생활은 합리성, 기능, 효율 이런 걸 되게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통적 축제와 안 맞는 거야. 거기다가니까 플러스 요소죠. 개인화, 매스컴의 범람도 축제의 주역이었던 적극적 마을 사람들, 민중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들을 수동적 자리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확 캐치한 게 뭐냐면 문제점을 뭔가 여러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다 쓸 수 없잖아요. 합리화, 기능화, 효율화, 개인화, 매스컴, 범람 뭐 이거 다 쓸 거예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청중으로 몰락했다예요. 단순한 관객이 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축제는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오락산업이 된 거야. 산업. 결국은 다 비즈니스가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리가 축제라는 것을 뭘로 자꾸 대체하고 있죠? TV로 대체하고 있고 뭐 유튜브로 대체하고 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끊임없이 우리를 예전에는 모두가 다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그 축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몇몇 특수한 주인공들이 모든 특혜 마치 그 수고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누리면서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관객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는 주체성 상실인 거죠. 이게 상실됐다. 그게 어디 할 수 있죠? 사실은 축제의 주역이었던 게 수동적 자리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민중 공동체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근데 개인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주체성이 상실됐다는 건 수동화됐다는 얘기고 그 수동성 플러스 뭔가 이 개인화, 그죠? 함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각자가 따로따로 이래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축제는 뭔가 이윤이 남아야 되는 이제 사업이 됐으니까 합리화, 기능화, 효율화의 어떤 방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 이런 것도 써있어요. 옛날의 축제는 종교적 의미도 있었다는 거, 즉 거룩했다는 거죠. 마냥 장난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한없이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무거움도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사실 여러분도 무게감이겠죠. 무거움. 장난스러움은 가벼움이죠. 그러니까 요게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전통 축제인 거예요. 네. 오묘한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로 통합되던 바탕도 즐거움을 쫓는 세속화된 축제의 집행과 오락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축제다? 그냥 희낙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빛이 발했다는 건 가벼움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냥 장난스러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거룩함, 무게감이 사라져버렸다. 자연의 리듬을 탔던 전통사회의 아름다운 신화와 역사를 극화시켜 그것을 환상적으로 재현하고 재현했던 지난날의 민중의 잔치. 그러니까 예전의 축제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없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거기에는 어떤 신화와 역사까지도 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환상의 재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수동화됐다, 개인적으로 파편화됐다,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 기능화, 효율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거룩함. 근데 이게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축제의 어떤 무게감이랄까? 이런 게 사라진 거죠. 무게감이 사라졌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제가 보기엔 3개 정도만 찾아도 돼요. 그럼 그 두세 가지를 찾으면서 그거를 가로 이제 바로 가보셔야죠. 민노인 사례로 가서 가에서 지적하라며. 그러면 여러분, 자, 민노인 사례에서 보시면, 자, 지금 무게감이 있다, 없다? 자, 민노인이 아까 제가 무슨 얘기 있었죠? 무아지경 상태 있었잖아요. 민노인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와, 장단에 탁탁탁 맞아 떨어져가는 그 상황. 거기가 뭐예요? 한없이 그냥 가벼운 축제인가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죠. 충분히 거기엔 어떤 예술적 경지도 있는 거예요. 한없이 진지하기도 한, 즐거우면서도 진지한,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있는 축제를 제시문 가가 보여주고 있죠. 자, 또 하나. 자, 민노인이 지금 관객인가요? 아니죠. 주인공이에요. 수동이 아니라 주체로서 이미 공연에, 축제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혼자 하고 있나요? 혼자 개인 플레이인가요? 아니죠. 손주 세대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바로바로 딱딱 어디서 살아있죠? 제시문 가에 살아있죠. 민노인과 손주의 그 축제 사례에 지금 현대사회 축제의 문제점 3가지만 딱 뽑았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지적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압축해서 써주셔야죠. 드러나게끔. 솔직히 분량이 저도 그래서 한 700자였으면 좋겠다 싶은 게 그 정도만 되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다가 지적해 줄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랄까,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 분량의 취지상. 알겠죠? 어쨌든 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축제 문제점 찾을 수 있고요. 자, 오늘 가장 어려운 제시문은 제시문 바예요. 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제시문.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이게 생각하는 인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대는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현대 사회는 호모 루덴스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놀이하는 인간.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죠.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의 변화. 그래서 여기도 뭐야? 시간이 지나면서니까 시간이 변하죠. 이제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됐으니까 이성이 중심이었던 근대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현대는 이성이 우상화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성에 대해 오히려 의심하는 시대고, 여기 뭐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제3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놀이하는 거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이하는 인간이 대체 무슨 의미냐? 지금 우리가 읽어놓고도 이게 이제 의미 파악이 좀 어려워지는데, 놀이하는 인간이란 말 자체가 결국 뭐예요? 인간 정체성에 대한 규정 아니에요. 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지, 사피엔스 개념으로 예전에 생각했다라면 지금은 루덴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바의 이 소재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우리는 바로 제시문 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제시문 마에 있는 오늘의 현대축제에서 놀이는 뭐예요? 마냥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냥 즐기고 마는 거. 그게 인간의 존재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냥 인간의 여가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지금 비즈니스로서 존재하는 게 현대사회 축제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시문 바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없이 이 축제의 무게감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놀이의 무게감. 놀이는 게 그냥 마냥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 놀이는 곧 인간인 거예요. 놀이하는 인간, 이거 이퀄이죠. 인간은 곧 놀이로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이라는 거 한없이 가벼운 게 아니죠. 예. 이 가벼움과 동시에 인간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는 무게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답을 또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놀이는 순수한 생리현상이나 심리적 반사작용 이상의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뭐뭐 이상의 것인 거야. 그냥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 물리적, 순수 생물학적 행위 한계를 넘어섰고, 그 놀이는 하나의 의미 기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라니까요. 놀이에는 뜻이 있고, 놀이 속에서 생활의 직접적인 욕구를 초월하는, 동시에 욕구를 초월하면서, 단순 욕구가 아닌 거야. 나 그냥 놀고 싶어. 그 욕구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방식의 의미 기능이 있고, 동시에 생활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놀이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역동적 원칙을 단지 본능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반면 또 이것을 그렇다고 또 한없이 또 진지한 정신과 의지라고 해서 어떤 즐거움의 요소나 본능 요소를 또 빼버리면 그것도 되냐? 그것도 지나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야,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대립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나친 감성만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지나친 이성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균형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놀이라는 건 결국 이런 두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정신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본능적이면서도 즐기는 쾌락적인 이런 측면이 다 있는 거죠. 놀이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계속 우주 속에서 인간이 점유한 그러니까 실존적 위치의 초논리적 특성을 확인시켜준다. 논리를 초월하는 실존적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뭐가요? 놀이가요. 논다는 사실이야말로. 말은 되게 어려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이라는 건 인간을 규정하는 거구나. 인간은 놀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인간은 무조건 한없이 진지하기만 했던 이성적 인간이었더라면 지금은 놀이하는 인간인데 그렇다고 이 놀이라는 방식이 한없이 그러면은 뭐 놀기만 하고 말 그대로 본능적이고 감성적이만 한 거냐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놀죠. 그러니까 동물도 노는가 이건 인간과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동물은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물체 이상이긴 하지만 인간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인간도 놀아. 하지만 동물과 같지 않은 이유는 논다는 사실을 알죠. 아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감성적이면서 이성적 영역이 다 있다. 그럼 분명히 인간은 이성적 존재 이상이고 왜냐하면 놀이란 비이성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놀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없이 본능적인 것만 또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성적인 것만 또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계속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로서 이 글을 읽으셔야 독해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린 좀 더 명확하게 답안을 써내야 되는데 아까 이미 민노인이 현대축제 지적할 때 우리는 지금 다바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다바를 논지를 통합적으로 다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그러면 다는 아까 뭐였죠? 제일 핵심이었던 게 이게 국민통합이었잖아. 자, 국민통합은 어디다 써먹죠? 아까 현대축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인화, 파편화 있었잖아요. 개인 플레이 하는 거. 지금은 다 각자가 개인화되고 고독화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심은 다를 통해서 어쨌든 모두가 함께 다 함께 하는, 함께 통합되는 어떤 이런 요소들을 확인해 줄 수 있죠. 인간적 통합이랄까? 다에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면 바에서 이제 건져야 될 게 아까 문제점 중에 인간이 수동화되고 있다. 그죠?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또 해결이 돼요? 물론 가벼움 얘기는 다에서도 해결이 되죠. 이것도 되게 정치적 목적이니까. 하지만 바에서도 역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수동성을 이제 능동으로 바꾸는 힘은 또 역시 바에서 등장하기가 좋겠죠. 왜냐면 놀이가 그냥 단순 놀이가 아니라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기도 한 거예요. 알겠죠? 인간의 존재임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바를 통해서 가에서 지적했던 현대축제의 문제 3가지가 2가지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찾았던 그 포인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그걸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개인의 어쨌든 의견을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심은 다바에서 찾아야만 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제 답안을 보고 이제 오늘 수업부터 정리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가 이제 인간 이성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그 인간 이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성에 대한 어떤 의심. 근데 이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또 마냥 감성으로 가자니 당연히 여러분 또 이성에 대한 역할이 좀 아쉽잖아요. 이걸 아예 스위치하면 좋은 건가? 그래서 이 감성 때문에 우리 이제 놀이의 역할이 중요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놀이를 현대사회의 어떤 대안처럼 생각하시는 학자들은 단순히 놀이가 감성이 아니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놀이가 마냥 쾌락적이고 마냥 논다가 아니라 사실 놀이는 이 중간으로 오는 거죠. 놀이 안에는 실제로 여러분 놀이 안에 뭐도 있죠? 아까 우리가 논다는 걸 안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놀이 안에는 또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을 우리는 또 엄격하게 지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놀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보세요. 모든 것들이 이 스포츠라는 축제 안에서도 모든 게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죠. 왜냐면 그 놀이를 망치는 거니까. 축제를 망치는 행위니까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적 영역이 이미 둘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즉 근대성에 대한 장점과 근대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감성의 영역이 둘 다 포함되고 있는 거, 그게 놀이와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자꾸 이 놀이, 즐거움에 대한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마냥 즐겨라가 아니에요. 마냥 즐겨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인 회복과
혹은 인간의 어쨌든 공동체적인 규범과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사실은 놀이와 축제라는 코드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메타버스다 뭐다 얘기하면서 가상의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개별 놀이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놀이와 축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축제는 모두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는 오프라인과 아날로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이 축제의 개념도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적용되는 거죠. 아이들이 놀 때도 컴퓨터 게임만 하고 논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제는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컴퓨터 게임도 충분히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라고 해서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보완도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신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컴퓨터 책상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 관계가 정말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당연히 현재로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또 이상적으로 나아가서 뭐 가상세계가 현재 세계를 완전히 대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은 미래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놀이에 대한 측면이 오롯이 다시 회복하는 거. 알겠죠? 단순히 어떤 싸구려 축제, 싸구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놀이로서의 축제가 회복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어른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어른 세대들은 어릴 때 다 그걸 해봤던 사람들이죠. 다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골목에서 놀고 그때 누가 어른이 없어도 알아서 잘 놀죠. 알아서 놀면서 규칙을 정하고 뭐 깍두기도 정해주고 함께 이제 뭐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 절교하나요? 아니거든요. 다시 만나서 또 놀고 화해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과정이에요. 그래야 이제 현재 사회에 나와서도 언제든지 묵었던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그 놀이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죠. 교과서 백날 파봤자 여러분 친구와 싸웠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나요? 그거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게 제일 좋다. 알겠죠? 놀이를 통해서 게임의 룰을 익히고 놀이를 통해서 삐졌던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거, 삐졌던 친구를 다시 되돌리는 거, 이거 어디서 배운다?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거를 막 한없이 진주한 뭐 조별발표나 뭐 이런 거에서 배우기에는 너무 안 맞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쫌팽이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과 인간 관계가 완전히 더 소통에 대한 단절, 사회성에 대한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이와 축제에 대한 이 코드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정말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 답안 한번 보죠. 여기 첫 단락은 그래서 일단은 가에서 지적한 현대 축제의 문제점이에요.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전통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바로 비판을 하고요. 축제는 민중이 관객이라는 수동적 관찰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원래 뭐죠?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다. 참여자가 되어서 플러스 참여만 하는 게 아니죠. 몰입해야 돼요. 가의 민노인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일상을 벗어나서 세대를 넘어 젊은이와 함께 자 어때요? 세대에 결합됐죠? 그리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도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민눈의 자세는 흥겨우면서도 그죠? 마냥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흥겨우면서도 거룩할 정도로 진지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자 이게 밑밥이죠. 밑밥. 재심은 가만 보고 바로 막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심은 밖까지 또 분석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거기서 또 한번 분석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반면 오늘날의 축제는 어때요? 미디어로 인한 단순한 오락성이라는 가벼움에 내맡겨진 한없이 가볍죠. 그러니까 파편화, 이게 개인화잖아요. 파편화된 개인들로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도 두 가지 포인트는 확실하게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화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파편화됐다라는 거랑 또 하나가 그러니까 주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체가 아닌 수동성이 됐다라는 거, 공동체가 아닌 개인화가 됐다라는 거. 알겠죠? 물론 거기 제가 살짝 집어넣은 게 이제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도 넣은 거죠. 따라서 자 이제 대안 쪽으로 가야 돼요. 재심은 가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사회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고 따라서 이제 대안이죠. 민중이 방관자적인 관찰자 이 수동성에서 벗어나야 되고 파편화된 개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 다시 잡아서 끌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방관자적 관찰자를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체가 되죠. 그리고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면 뭐가 돼요? 이제 뭔가 통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 인간을 효율성과 합리화라는 개념에서 탈피시켜 놀이하는 인간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바가를 바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놀이와 인간 실존의 관계를 인정하고 예, 모두가 함께, 자, 이 말을 왜 쓴 거죠? 다의 의미를 쓴 거예요. 놀이와 인간 실존 이렇게 얘기하면 바가 떠오르지만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의 축제다. 모두가 함께 통합하는 거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의 축제가 열려야 되는데 사례, 마치 2002 월드컵이나 2008의 촛불 집회처럼 자발적으로 민중이 참여하는 거, 놀이를 통해서 존재 의미를 새기며 축제에 몰입할 때 국민적인 통합도 가능해지고 정체성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다 살아나고 있죠. 수동화됐던 게 자발성으로, 그리고 파편화됐던 게 통합과 정체성으로. 따라서 개별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 그리고 공동체적,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놀이를 하는 것이야말로 민중의 그 파편화와 존재의 수동화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압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만큼 쓸말은 많은데 압축을 해야 되는 게 이 중앙대 문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 높게 써야지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놀이와 축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독학 오늘 17회차였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보시겠습니다.